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딱딱할지도 모르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제목은 심장학회에서 공식 추천하는 생활요법, 그러니까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심장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요법이라는 것은 좀 전문 용어라서 좀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요법은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약물, 시술, 수술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을 생활요법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뭐 라이프스타일 마디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생활 스타일을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뭐 흔한 겁니다. 그죠?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다음 음주나 흡연, 환경,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처리해서 현재 병을 치료하고 또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것을 막느냐, 이게 생활요법입니다. 생활요법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건강TV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사실 의사들은 교육과정이나 지금 학회, 특히 큰 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학회에서 이 생활요법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나 수술이나 시술이나 새로운 기법에 대한 거, 그런 걸 주로 학회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외래에서도 아마 환자분들이 외래에 그 교수님을 보러 가면은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회에서 그런 걸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많은 경우에 이제 건강 뉴스, 인터넷이나 뉴스, 그 신문이나 건강 TV, 유튜브에서 많은 그 정보를 접하고 왔는데, 불행히도 이런 매체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물건을 건강식품을 팔기 위해서 뭐 억지로 만든 건강 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 현재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좀 과도한 뭐 고지혈증 약이 당신을 죽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보면은 뭐 여러분 뭐 그 신문만 네이버만 잠깐 봐도 뭐 원래 무슨 논문이 발표됐는데 무슨 치료가 좋다더라. 예를 들면은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더라. 근데 다음 주가 되면은 커피가 심장에 좋다더라. 또 다음 주가 되면은 커피가 당뇨를 막는다더라.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커피가 뭐 이 잠을 못 자게 하고 맥박을 빠르게 해서 부정맥을 생기게 한다더라. 이런 게 단 하나의 연구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런 뉴스들이 뭐 휙휙휙 변하거든요. 그런데 심장학회에서도 이런 생활요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요. 그걸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 있고 유럽 가이드라인 있고 그다음에 각 나라의 가이드라인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에 대한 2023년 가이드라인인데 여기 참여하는 학회를 보면은 AHA, ACC, ACCP 뭐 여러 가지 학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유럽은 이제 유로피안 소사이티 오브 카디올로지, 유럽 심장학회라고 그래서 다 모여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우리나라도 뭐 지질동맥경화학회라든가 부정맥학회, 고혈압학회 이런 데서 이제 가이드라인 진료 지침을 만듭니다. 거기에 사실은 생활요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신문에서 보듯이 뭐 논문이 하나 나면은 이게 좋다더라, 뭐 다른 데서 무슨 또 연구가 나오면 이게 좋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문제가 있다. 문제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심혈관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딱 가진다 그러면은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요. 뭐 미국 같으면 미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5명에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일단 먼저 논문을 검토합니다. 논문은 뭐 적게는 수백 편에서 수천 편을 다 검토해가지고 그 중에 믿을 만한 논문을 뽑아내고 각각 초안을 만들고 초안 만든 거를 동료끼리, 그리고 외부도 그렇고 동료끼리 이제 리뷰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학회에서 최종 승인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뭐 커피가 좋다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거의 수준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건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는데 첫 번째 제일 쉬운 의견은 이제 전문가 공통 의견이죠. 컨센서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커피가 심장에 좋아요. 그러면 좋은가 보다. 저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쁘다 그럽니다. 그럼 나쁜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커피는 여러 가지를 봐서 아주 뭐 논문은 없지만 건강에 좋은 것 같아. 네, 그런 식의 의견이죠. 사실은 그것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개인의 의견을 모은 거니까. 그래서 등록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뭐 녹차라고 칩시다. 녹차가 전문가 의견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연구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뭐 한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녹차를 얼마나 마시는지를 조사해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을 5년 정도, 10년 정도 추적을 한 다음에 심장병이 생기는지를 봐요. 그걸 보니까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심장 문제가 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녹차가 심장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런 연구를 등록 연구라고 합니다. 등록 연구의 한계는 뭐냐면은 녹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보통은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도 녹차 말고도 많이 챙겨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차 때문에 건강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건강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를 저희 알고 이제 분석하는데 이를 위해서 대조건 연구를 합니다. 대조건 연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 한 1000명을 모아가지고 500명은 녹차 많이 드세요. 하루에 서너 잔씩 드세요. 그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하거나 웬만하면 녹차 드시지 마세요. 이런 다음에 한 5년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심장 건강을 비교하면은 그랬더니 녹차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녹차가 좋은 걸로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녹차가 사실은 건강에 아주 도움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 사실 일본에서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구를 해보면은 녹차가 좋은 것 같은데 딱 구별해서 너희 500명은 녹차를 마셔라. 500명은 그냥 두고 보고 쫙 냉정하게 딱 비교를 하면은 효과가 없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조건 연구가 있고 이런 연구가 하나만 나온다고 연구가 하나 나오면은 그게 맞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몇 개를 더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수십 개를 해봐요.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그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하는 거를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연구를 모아서 이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거죠. 뭐 1000명짜리 연구를 30개를 모으면은 3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 수많은 연구 중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인용되는 연구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가이드라인 인용 논문이라 그러는데 이 논문은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에 이제 인용되는 논문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연구면서 근거로도 확실하고 연구도 잘했고 뭐 환자 숫자도 많고 그런 인용되는 논문을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추천한다. 뭐 심장에 좋은 식이요법이 뭐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4단계로 얘기를 해요. 추천하는 정도. 클래스 1은 강력 추천한다. 클래스 3는 이거는 효과가 없다. 또는 오히려 해롭다. 얘기를 하고 2는 어중간하다. 어중간한 것 중에 2A는 그래도 할만하다. 합리적 추천. 2B는 뭐 효과는 별로 없는데 뭐 답답하면 해보세요. 해는 안 됩니다. 그래도 좀 낫다는 증거도 있고 뭐 그런 정도 고려를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1, 2A, 2B, 3 이렇게 네 가지로 추천을 합니다. 근거가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메타 분석이나 이제 대조건 연구에 좋은 대조건 연구가 있으면은 근거가 A, 정말 믿을 만하다. 우리가 추천하는데 이건 정말 믿을 만하다. B는 증거는 적은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보면은 근거가 있고 이 말이 맞는데 나중에 좀 굉장히 좋은 연구가 다른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근거가 B고요. C는 근거가 없고
그냥 전문가들이 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심장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오면은 산소를 꽂죠. 그죠? 영화에도 많이 보죠. 영화에도 환자가 탁 들어가면 산소를 꽂는 거, 이거 연구가 됐을까요?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연구가 나왔고, 그 이전에는 한참 동안 산소를 썼지만 그 근거가 없었어요. 그죠? 그 산소가 들어가면 뭐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강력 추천인데, 근거는 굉장히 낮고, 전문가들이 심장병이면 산소를 꽂아야지, 뭐 이런 식의 정도였는데, 나중에 연구를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산소를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중환자실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추천을 이제 만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런 게 다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가이드라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추천. 이게 1, 2A, 뭐 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근거가 있고, 근거의 내용. 뭐 어떤 것들을 추천한다가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뒤에 뭐 하나씩 붙어 있는데, 여기 바로 가이드라인에서 인용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논문을 쫙 보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추천하는데 근거가 B 정도니까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편인데 확실하진 않다. 근데 거기에 근거에 사용된 논문은 이거다.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생활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이요법이죠. 그 식이요법에서 굉장히 추천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도 많습니다. 추천 1, 클래스 1. 클래스 1이라는 건 강력 추천. 근거는 B니까 좋은 연구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 조막조막한 여러 가지 대조군 연구가 많은데, 거기에 따르면은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통곡물, 지방 적은 고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인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도 강력 추천. 근데 우리가 이제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 그렇게 식용유나 생선기름 뭐 그런 쪽이 더 좋다고 알고 있죠. 그죠? 불포화지방, 복합탄수화물, 식이섬유 이런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하는 건 2A예요. 강력 추천이 아니라 좋은 쪽이다. 근거는 뭐 그냥 보통 근거다. 그래서 사실은 뭐 생각이 다르면은 이걸 안 지키셔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이제 식사하고 불포화 지방을 합한 거를 지중해식 식사라고 그래요. 지중해식 식사. 들어보셨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뭐 그리스, 남부 프랑스, 남부 이태리 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올리브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견과류가 많이 나는데 주로 이제 채소, 과일, 뭐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런 걸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요구르트, 달걀, 치즈 뭐 적당량 먹고 생선, 해산물 주로 먹고 뭐 알코올은 와인을 선호하는 이런 정도의 식사를 지중해식 식사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도 건강에 좋은 것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랬냐? 여기 가이드라인이 인용된 논문은 이 좀 옛날 연구예요. 1999년인데 심근경색 환자 423명을 지중해식 식사와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했어요. 배정을 반씩 해가지고 한쪽은 지중해식 식사로 쫙 먹어라. 한쪽은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해서 5년간 관찰해서 보니까 심근경색 환자가 사망 또는 심근경색이 72% 감소. 굉장히 크죠. 그죠? 사망경색, 심혈관 질환 전체적인 위험도는 67% 감소.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는 지중해식으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떠냐? 심혈관 위험이 있는 사람, 실제 환자는 아닌데 위험만, 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7,447명, 굉장히 많죠. 여기도 대조군,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군과 견과류 많이 먹어라,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한 군을 딱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20%가 감소해요. 요 20% 정도가 사실 식이요법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감소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사가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인용 논문 중에 그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얘기했죠. 불포화지방 좋다고 굉장히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무려 15개의 대조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56,000명 대상으로 보면은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면은 심혈관 질환을 17%, 약 20% 감소시킨다.
그럼 이게 진실이냐? 왜 추천이 1이 아니고 2A였냐? 근거는 왜 B였냐? 그는 다른 연구가 있어요. 반대되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더 최근에 된 연구인데 2017년에 퓨어라는 연구가 이게 18개국에서 무려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사람들을 7년간 추적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 가지고 뭐 란셋도 나오고 애니잼도 나오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이처보다도 훨씬 좋은 논문에 여러 편을 냈습니다. 그 굉장한 연구의 결과가 뭐냐?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더 나쁘다. 좀 충격적이죠. 이 연구는 그때 뭐 사실 신문이나 언론에도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보다도 뭐 이 저탄고지가 오히려 건강에 낫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이런 근거라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 연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뭐 지방은 불포화 지방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직 가이드라인 바꿔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다 전체적인 생각은 아직도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고 포화 지방을 안 먹는 게 중요하다.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이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있는데 아직 논란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먹습니다. 골고루 먹습니다. 삼겹살도 먹고 올리브 오일도 먹고 뭐 지중해식 식사하다가 다음날은 고기 왕창 먹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2A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랜스 지방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트랜스 지방 나쁘다는 얘기 많은데 여기 트랜스 지방이란 뭐냐면은 액체 상태에 있는 식물성 지방. 그러니까 식물성 뭐 주로 만드는 게 옥수수 오일이죠. 옥수수 기름을 가지고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를 만들어요. 그럼 포화 지방이 됩니다. 그 구조가 자연계에 있는 포화 지방과 구조가 달라요. 자연계는 시스, 인공으로 만든 거는 트랜스. 구조가 그렇게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왜 먹냐? 싸고 맛있어요. 버터보다는 마가린이 싸고 그다음에 맛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심장에 나쁘다라는 얘기가 한 10년 전 뭐부터 확 쓸었죠. 그 근거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나온 연구가 이 연구예요. 식이요법 미가스 연구인데 미국인 3만 명 7년 관찰. 되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 섭취량에 대해서 1, 2, 3, 4, 5로 나누니까 올라가면서 보정 상대 사망률이라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정을 해서 딱 보니까 3군까지는 괜찮은데 4군, 5군에서 한 25% 정도, 그 정도 사망률이 증가하더라.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서 중간 정도 먹으면 괜찮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은 많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많이 먹으면 해롭다. 중간까지는 차이가 없다. 그런 정도가 이제 가이드라인 인용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소금 많이 아시죠? 짜게 먹으면 곤란하다.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짜게 먹으니까 뭐 병이 많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뭐 심장병이 훨씬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짜게 먹는다는 게 실제로 외국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짠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심혈관 위험을 줄인다. 2A입니다. 2A. 완벽한 진실은 아니고 상당히 맞다. 이 근거가 뭐냐면은 이 연구예요. 28,888명 많이 더 했죠. 고혈압 환자에서 소변에서 소금을 측정했어요. 사실은 이제 소듐, 우리 흔히 알고는 나트륨이죠. 나트륨 양을 측정을 하면은 하루에 먹는 소금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음식으로 측정하면은 우리 먹다가 남길 수도 있고, 우리 뭐 그냥 먹는 빵 같은 거 뭐 가벼운 음식에 소금이 조금씩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에서 측정하면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딱 측정해 보니까 하루 5g에 비해서 8g 이상군이 심혈관 사망률 1.7배, 심경경색 1.5배 뭐 이런 게 위험이 한 50%에서 70%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실제로 5g일 때가 제일 낮아요. 하루 5g. 우리 5g 제일 낮고 8g 이상일 때가 나쁜데 8g까지는 뭐 저염식하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우리가 일반식 먹으면은 하루에 한 8에서 10g 정도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8에서 10g은 뭐 어느 정도 약간 높고 한 20% 높나요? 또 20%죠. 그런 다음에 많이 먹을수록 점점점 나쁘다.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인용된 논문인데 실제로 그 뒤에 굉장히 이 연구는 하나의 연구예요.
근데 이런 연구를 23개를 모아가지고 다 메타 분석해 보면은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건이 일반식에서 제일 낮고요. 저염식이 더 높고 고염식은 제일 높아요. 많이 짜게 드시면 해롭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8에서 10g 그럼 뭐 짜지 않게 보통 우리나라 요즘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짜지 않게 먹잖아요. 그죠? 그 정도 먹는 거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 그래서 현재 주장이 2A입니다. 그래서 짜지 않게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식사가 이 심장학회에서 주장하는, 추천하는 식사가 되겠습니다. 대쉬 다이어트라고 좀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은 좀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Stop Hypertension이라고 죠. 그래서 고혈압을 방지하는 식사예요. 내용을 보면은 쭉 있죠. 그죠? 여기 지중해식 식사입니다. 지중해식 식사에다가 소금 섭취를 딱 제한하면은 그게 대쉬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낮추는 그런 이 식사인데 이게 또 연구가 15개 등록 연구, 31개의 대조군 연구 굉장히 많이 했죠. 이걸 다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또한 심혈관 질환이 한 20% 정도 감소합니다. 식이요법은 위험을 20% 정도 감소시켜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보면은 이 대쉬 다이어트를 한 이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했더니만 혈압이 5 떨어졌고요. 총 콜레스테롤 8 떨어졌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4 떨어졌고 당화혈 숙소가 0.53 이건 꽤 많이 떨어졌어요. 몸무게 1.4kg. 치료약에 비해서 효과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가 분명히 심장 위험을 낮춰요. 그러나 약만큼은 못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치료를 할 때는 약을 드셔야 돼요. 식이요법으로 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약도 드시고 식이요법도 하십시오. 물론 이제 내가 병이 없어서 약을 안 먹는다. 뭐 식이요법으로 뭐 지중해식 뭐 대쉬 다이어트 하는 거 괜찮죠. 근데 뭐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고 한 상대적으로 한 20% 정도 차이가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식이보조제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식이보조제. 그래서 식이보조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언급한 거는 오메가3, 비타민 C, D, E, 베타카로틴, 칼슘.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 A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 A, B, C, D, E, 그 다음 오메가3 칼슘을 얘기했는데, 심혈관 질환을 줄이지 못한다. 추천 3, 추천 3, 클래스 3. 효과가 없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쪽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비타민에 대한 효과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인용된 논문은 이겁니다. 왜 여자만 대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8,170명의 여자, 그래서 위약하고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A, C, E라는 알약이 있고, 3개가 있고,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약이 3개가 있어요. 어느 쪽이 효과 있는 약인지 모르는데, 그 모든 사람이 3가지 알약을 먹는데, 비타민 C는 진짜, E는 가짜, A는 진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총 9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그걸 쫙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A, E, C는 사실 베타카로틴인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8,170명에서. 이거는 심근경색에 대한 거니까 뭐 다른 뭐 내가 힘이 난다, 기분이 좋다, 이거 한 건 아닙니다. 심장병에서 대해서 보면은 비타민 E가 약간 좋은 뜻이 보이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이제 여기 연구 이름도 보면은 Women's Antioxidant, 이 항산화제 얘기예요. 항산화제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타민 E가 이제 항산화제의 대표적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연구했는데 저희 심혈관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이제 요런 이름인데 호흡이라고 첫 자를 따서 호흡 연구라고 그래요. 호흡 스타디라고. 호흡 스타디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 높은 환자 9,500명 대상으로 한쪽은 비타민 E, 한쪽은 라미프릴이라고 이거는 심장약 또는 혈압약입니다. 그걸 이제 위약으로 이제 2x2로 비교해서 딱 보니까 이 라미프릴이라는 약은 상대 위험을 한 22% 낮춰요. 낮추는데 비타민 E는 전혀 안 낮춥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공평하게 그냥 위약을 써서 뭐 어느 약이 비타민인지 라미프릴인지 모르게 해서 이제 한 연구니까 굉장히 공평한 연구죠. 거기서 라미프릴은 효과가 있고 비타민 E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ACE로 한 심혈관에 대한 적어도 심혈관에 대한 모든 연구는
이 이상이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타민은 실제로 부족한 사람이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효과가 없냐면은 오늘날에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식사를 하면은 비타민은 다 보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하신 분, 그러니까 식사량이 평소에 한 반 이하, 50% 이하신 분들은 비타민제를 드셔야 되고요. 특히 뭐 열심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에서는 심장에 대한 효과는 없다.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요. 술에 대해서 또 궁금하죠, 그죠? 술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음주량을 여자 1잔, 남자 하루 2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심혈관 사망률을 낮춘다. 남녀가 왜 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잔 정도는 심혈관 사망률을 낮춘다. 심혈관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낮춘다. 약주라는 거죠. 심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은 낮추지만 부정맥도 높이고 심장 근육 질환을 또 높여요. 이리저리 하면은 비슷해요.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18개의 연구를 다 메타 분석한 건데 그래프가 꼭 나이키 모양처럼 딱 된 거죠. 진한 바가 이제 실제 그래프인데 심혈관 사망률, 총 사망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정도가 한 잔이에요. 여기가 한 잔이에요. 한 잔, 2잔 드실 때가 위험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 먹었을 때의 기준인데 상당 먹을 때까지 위험을 낮춰요. 그런데 총 사망률을 보면은 한 6.5잔, 6잔, 7잔에서 딱 갈립니다. 그죠? 6잔 정도 먹으면은 안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음주는 대체로 심혈관 위험을 낮춥니다. 뭐 HDL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하루 술 한두 잔이 위험이 제일 낮은데 하루 6잔 이상 마시면은 그때부터 사망률이 높아지고 쭉 비례해서 높아져요. 쭉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거 좋다고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심혈관이 좋다고 일부러 마시지 마세요. 부정맥도 증가하고 또 뭐 간에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와인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레드 와인, 뭐 적색 포도주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에서 와인하고 맥주를 딱 비교해 보니까 와인은 빨간 거, 까만 거는 이제 맥주인데 똑같아요. 와인이나 맥주나 심혈관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다. 그래서 와인이 더 좋다는 증거는 없다.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도 한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피하고요. 와인이 좋다는 건 안에 이제 항산화제가 들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산화제가 심장혈관에 좋다는 증거는 아직 연구로 나온 게 없습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좀 재밌는 연구인데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폭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프랑스와 벨파스트에 있는 환자 약 10,000명 정도 대상을 했는데 벨파스트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폭탄주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마시면 왕창 마시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와 벨파스트의 음주를 조사하고 이제 심장혈관 질환을 조사했더니만 프랑스가 조금 낮았어요. 왜 낮았냐? 폭음하는 사람들이 벨파스트가 더 많은 거예요. 아일랜드 환자가 폭음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음주 하루 조금 마시는 거하고 폭음한 거 비교해 보니까 폭음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2배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에 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폭음하는 스타일로 일주일에 어느 정도 뭐 몇 잔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버리면은 사실 먹으나 안 먹으나 더 나쁠 가능성이 많고 사실은 뭐 양이 많아질수록 더 나빠지겠죠. 그죠? 폭음은 좋지 않습니다. 마시려면 가볍게 여러 번. 우리 선조들께서 약주, 식사하면서 가볍게 한두 잔 하는 거, 그 약주라고 표현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흡연에 대해서는 뭐 흡연 나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지 않아도 되고요. 뭐 말씀드리려고는 금연을 위해서는 생활치료, 담배 피지 말아라 얘기할 수도 있고, 약물도 있고, 니코틴 패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는 근거가 있어요. 1A예요. 드디어 1A인데, 전자담배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전자담배는 지금, 많은 분이 쓰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쁘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전자담배를 공적인 장소에서 피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심혈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전자담배를 단기 사용하면은
금연을 더 잘하게 돼요. 근데 장기적인 사용의 안정성은 아직 알 수 없다. 거기다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이 연구가 61개 연구인데요. 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죠. 무슨 전자담배 가지고 61개를 했는데 그 중에 34개가 이제 대조군 연구고. 그래서 해보니까 니코틴 패치나 다른 행동치료에 비해서, 그러니까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에 비해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일반 전자담배예요. 전자담배는 금연율을 1.5배 내에서 2.5배, 한 2배 정도는 더 높인다. 금연은 좋고 부작용은 2년간 봤는데 부작용은 거의 없더라. 있어봤자 경미한 부작용밖에 없더라. 그래서 현재까지 단기 안전성은 증명됐고 금연도 잘 된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 연구의 결과예요. 장기 안정성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직 정부가 뭐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은 단호하게 금연하는 게 좋습니다. 금연은 아주 일반 100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되게 육체적 금단 현상이 없어요. 되게 정신적 금단 현상이고 100명 중에 한두 번 육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금연이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단호한 금연이 좋은데 어렵다면은 전자담배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2B예요. 할 수는 있는데 그닥 추천하지는 않다. 뭐 이 정도의 이제 추천입니다. 운동을 말씀드리죠. 운동은 뭐 좋다는 건 이제 추천 A, 클래스 1 근거는 A인데 어느 정도로 추천하냐면은 주당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 중강도 유산소라는 거는 뭐 운동하는데 숨은 차는데 옆에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빨리 걷기 뭐 그런 거였죠. 또는 주당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고강도는 대화를 못 합니다. 헉헉거리고 막 뛰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 상태 정도의 운동을 주당 75분 나눠서 해도 되고요. 한꺼번에 해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입원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도 운동에 대해서도 뭐 40개의 연구가 있어요. 40개의 연구가 있어서 이걸 해보니까 뭐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육체적으로 활동적으로 만들고 당연하겠죠. 이건 뭐 더 뒤져볼 필요도 없고요. 하나 좀 말씀드릴 게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 과거에는 심장 환자는 유산소 운동만 하고 근육 운동. 근육 운동이라는 게 무거운 걸 드는 운동입니다. 끙 하고 드는 운동이 심장에 나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연구로 추천 클래스 1 근거 A로 주당 2회 이상의 근육 운동은 심혈관 위험을 감소시킨다. 근육 운동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근육 운동에 대해서 무려 이제 38개의 연구가 있었는데 유산소 운동에다가 근육 운동을 더하면은 이 심폐 능력도 증가되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근육 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고강도보다는 고강도가 부상을 잘 당해요.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중강도 유산소 운동 그리고 주 2회의 근육 운동이 심장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만보 걷기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신문이나 요새 언론 많이 나죠. 숨이 차야 된다, 좀 빠르게 걸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중강도의 운동 또는 고강도의 운동을 일반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권하고 근육도 하십시오. 그게 추천 사항입니다. 근데 활동성 떨어지신 분 있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뭐 이 좀 걷기가 힘들다, 무릎이 아프다, 또는 뭐 이 앉아서 주로 이제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 그분들에서는 걷기 운동 같은 저강도 운동도 심혈관 사망률을 낮춘다. 이게 추천 2A예요. 아까는 1인데 조금 떨어지죠. 그죠? 그게 이제 17개 연구에 뭐 3만 명인데 이 연구를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 활동이 줄어든 사람한테 하루 1000보를 더 걸으면은 심장 사망률도 줄고 뭐 질환 위험도 낮춘다. 그러니까 좀 활동이 줄어드는 연세 드신 분들은 걷기를 많이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마 거의 만보까지도 그 1000보당 그 심혈관 사망 위험이 계속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걷기가 도움이 되고요.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중강도의 운동을 하십시오. 걷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다만 이 활동 적으신 분들 중에 노령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무릎 부상 주의하세요. 만보 걷기 하다가 무릎 수술하신 분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환경 좀 의외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심장학회에서 공식 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2A이긴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환경오염 노출을 줄이는 것이 심혈관 위험을 낮춘다. 약간 좀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인가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있어요. 미세먼지는 이제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 농도가 10마이크로가 증가하면은 사망률이 한 3, 4%, 초미세먼지는 5, 6%. 초미세먼지가 좀 더 위험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사실 우리 호흡기로도 들어오고 피부로도 들어와요. 들어와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으로. 미세먼지는 이제 폐에 쌓이는데 미세먼지라고 해도 그 안에 초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혈관으로 들어와서 혈관에 박히고 여러 가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게 연구가 딱 돼 있고요. 그럼 이제 10마이크로 증가가 어느 정도냐? 한국 기준의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나누는데 좋음과 매우 나쁨 차이가 한 120, 초미세먼지는 60 정도 차이 나요. 이걸 환산하면은 좋음인 날씨에 비해서 매우 나쁨이 생기면은 여러분의 사망률이 4에서 5%, 심혈관 사망률이 3에서 4%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오염이 사실 폐질환의 위험도 높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니까 먼지가 많은 날은 나가지 않으시기를 권하고 실제로 심장 환자들은 이런 환경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만큼 위험해요. 담배만큼.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심장학회에서 어떻게 권장하냐? 지중해식 식사를 권합니다. 견과류, 올리브오일을 많이 드시고 너무 짜지 않게만 드시면 돼요. 뭐 너무 저임식하실 필요 없고 그렇지만 식사할 때 약물 치료는 병행해야 되고요. 식이보조제, 비타민은 도움이 되지 않고 술을 드시려면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부작용이 많으니까. 운동은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주 2회 근육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활동성이 줄어들면 걷기가 도움이 되는데 무릎 부상 주의하시고요. 환경오염, 특히 초미세먼지는 심장이 나쁩니다. 그걸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약을 이까지 얘기한 내용 여기 다 들었으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아마 제 강의 중에 질문을 올리셔서 초미라는 분이 올려주세요. 심장 운동은 가벼운 러닝만으로 많은 도움이 될까요? 올라갔나요? 예. 가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반 자기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능력에 따라 능력이 있으면은 좀 이 빠른 걸음 또는 숨차게 우리가 걷기 운동할 때 속도가 한 4km 시간당 4km 정도 되는데 좀 빠른 걷기가 6, 그죠? 한 8 정도 되면 걷기는 힘들어요.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6 정도, 6보다 더 이상의 그런 이제 걸음을 적어도 한 10분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추천하거나 20분 하시길 권하고 주당 뭐 150분이니까 바쁘겠네요. 한 30분 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벼운 러닝은 중강도의 운동이고 중강도를 150분 이상 하시는 걸 권장하는데 30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예, 도움이 됩니다. 근육 운동도 같이 하세요. 뭐 지금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시다면은 고구마 당구장 이게 숨쉬기 힘든데 커피 하루 4잔 신경을 많이 쓰고 화는 많아졌고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영상으로 진료를 하기 좀 곤란합니다. 근데 딱 보는 인상은 심장병보다는 스트레스 같아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정신과적으로는 화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증상으로는 과호흡 증후군이라 그래요. 호흡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숨쉬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커피는 그런 숨쉬기 힘들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더 악화시키죠. 그러니까 교감신경계에 더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커피를 줄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데 심장병이 아닌 것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로 진단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죠? 쓰리고? 뭐죠? 쓰리고가 뭐죠? PD님, 쓰리고가 뭐예요? 요새 인터넷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인터넷에서 뭐 하고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나갑시다. 쓰리고는 나중에 찾아봐서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에. 허스키님. 요즘처럼 더운 여름 사우나를 하면 혈류량이 늘어난다던데 혈류량이 늘어난 것과 숨이 차는 운동에서 약간 누구를 때 혈류량 증가 차이가 있을까요?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질문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채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우나 또는 반신욕 이게 심장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생로병사에서 그걸 다뤘어요. 생로병사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사우나가 좋다는 연구가 일본에서 조금 있긴 합니다. 일본에 조금 있긴 한데, 사실 대체적으로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생로병사 할 때 그때 이제 그 반신욕을 딱 하고 나서 심장 초음파를 하니까 혈류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걸 이야기한 교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도 혈류량은 늘어나는데 건강에 도움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뒤가 잘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언론에서는 이제 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혈류량이 느는 거하고 심장 건강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혈류량은 필요한 만큼 늘어야죠. 우리가 뭐 자동차에 뭐 휘발유 많이 싣는다고 많이 가나요? 뭐 우리가 필요한 만큼 혈류량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혈류량이 는다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목표는 아니고 그래서 운동에서 느는 거와 사우나에서 느는 게 사우나가 같은 효과를 운동의 효과가 같으냐? 그거는 연구는 안 돼 있고요. 제가 확정적인 답은 드릴 수 없지만 생리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운동을 한다는 거는 혈류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심폐 기능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근육도 좀 이렇게 근육도 강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폐 기능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사우나 반신욕으로 운동을 대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쓰리고 예, 올려주세요. 쓰리고 현구선님, 선형규님 같은데 쓰리고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부르시고 이제 이런 게 없는 사람도 심장혈관 위험이 할 수 있는 저 있습니다. 이게 위험인자지 우리가 위험인자를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또 뭐 혈당, 담배도 있고요. 유전성도 있고 운동도 있고 비만도 있고 제일 강한 게 사실 유전이 굉장히 강해요. 집안에 심장병이 있으면은 그 자제분들도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확률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 60대 후반에 여성이시면은 아직은 뭐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되고 한 10년, 15년 이상 돼야 사실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사하시면은 쓰리고가 전혀 없고 60대 후반이시면 아직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성형규선님 또 하셨네. 운동 시 숨이 맥스로 어느 정도 찰 때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아까 중강도 운동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중강도 운동은 숨이 차는데 얘기할 정도. 숨이 최대로 찰 정도로 숨이 최대로 찰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의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맥박수로 정합니다. 운동하시는 분은 맥박수 막 보잖아요. 시계도 맥박수 나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맥박을 재는 이제 띠도 차고 해요. 왜냐? 자기의 최대 운동량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계산으로는 그래요. 이거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 나이가 50이면은 170이 최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강도의 운동이라는 건 그거의 80%. 그죠? 170에 80%니까 한 150 정도? 그러니까 50대인 분이 운동을 할 때 맥박수가 150이 되면은 그건 고강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숨은 뭐 많이 참으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죠. 보통은 이제 하여튼 고강도 운동은 약간 뛰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자전거를 최대로 타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강도는 그 정도 기준으로 하게 돼 있고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이제 75분 정도 권하니까 끝까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사실 권하고 싶은 거는 중강도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그 최근 연구에 보면은 이제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이
중강도와 고강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기준은 뭐 연구마다 굉장히 달라졌는데 무지하게 열심히 한 거, 무지하게 막 죽을 때까지 한 거하고 어느 정도를 여유 있게 계속 하는 사람하고 그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고 또 뭐 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중강도를 150번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양주 사나이. 이것도 진료인데. 이형협심증 진단. 이분은, 사실 제 영상 중에 상당히 유명한 게 이형협심증이에요. 변형협심증이라는데, 거기서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변형협심증은, 진단이 굉장히 어렵고 틀리게 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치료도 잘못하는 곳이 많고요. 제가 한 변형협심증 환자가 수천 명 있는데, 제 환자들은 통증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보셔도 되고 좀 이렇게 잘 경험 있는 사람, 그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좀 기존과 다른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끔 숨이 차는 때가 있습니다. 심장 검사해보니 이상이 없던데 폐질환 기관지일까요? 폐질환 기관지도 검사해보면 되죠. 기관지는 숨이 차지 않습니다. 뭐 만성기관지염 정도면 되는데 만성기관지염이라는 건 결국 폐질환이거든요. 폐질환은 엑스레이 찍어보고 폐기능 검사하면 아는데 그거 심장과 폐가 이상이 없는데 숨이 차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두 번째 또 많은 경우 뭐냐면은 옛날에 운동 잘하셨던 분이 나이가 드시면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게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을 이제 모셔다가 운동부하검사라고 운동을 쫙 해보면 굉장히 잘해요. 뭐냐면은 자기 동년배에 비해서는 더 잘하는데 자기 옛날에 비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드셔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심장 검사해보고 폐 검사해보고 괜찮으면은 하나는 신경성, 하나는 운동 능력 감소, 나이에 의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규태님, 확장성 심근병증, EF 10%요? 오, 좀 굉장히 중증인데? 그래서 좋아져서 53%로 좋아졌고, 치료를 다 하고 있고, 이런 환자에서 어느 정도 운동이 맞느냐, 이거는 자기가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 중강도라는 게 정의가 뭐 맥박수로도 정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맥박수로 정의하기 좀 힘들겠죠. 숨찬 정도를 옆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뭐 정의를 보면 노래는 못 부르는 정도라 그래요. 그 숨이 차야 됩니다. 숨이 찬데 옆 사람과 얘기는 되고 노래는 못 부를 정도. 노래는 부르다가 말다 그렇게 되는 정도. 그런 운동을 하시게 되고 개인차가 많습니다.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 힘의 한 50% 정도, 50%에서 70% 정도 하면서 차차차차 늘려가면서 자기 숨찬 정도를 조정하시고 옛날에 뭐 마라톤 하시고 등산 하셨던 분이라면은 보통은 해도 됩니다. 보통은 해도 됩니다. 오늘은 이 생활요법과 관련 없는 질문이 많네요. 다음에 질문 있나요? 예. 그럼 법안심님 질문하죠. 법안심님. 올려주세요. 올렸구나. 네, 종합비타민, 코엔자민, 큐텐, 당캐, 유산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괜찮죠. 괜찮은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요새 그 건강식품은 사실은 효과가 증명된, 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효과가 증명됐어요. 건강식품은 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이 들어있는 게 확실한가? 그거 가지고 검사를 받아요. 근데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이 실제로 건강에 좋다는 게 증명되어 있느냐? 별로 증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별로 증명이 안 돼 있고요. 다만, 그 나라에서도, 우리 식약청에서도 안전성에 문제 있는가는 아주,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분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효과에 대해서는 좀 애매합니다. 코큐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바로 한 달 전
제 영상에도 올려놨고요. 이제 다른 데서 영상도 이제 있는 거. 고연장 큐텐이 그런 건강에 좋다는 증거는 연구상으로는 없습니다. 유산균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이 유산균은 그러니까 지중해식 식사에 들어가는데 유산균을 따로 드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구르트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에 특별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드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요구르트도 드시고요. 그냥 채소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건강한 쪽으로 드시면 됩니다. 예. 오늘 생활요법에 대해서 좀 딱딱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의사들도 사실은 저희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이 영상을 좀 보라고 얘기할 계획인데, 그래서 생활요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너무 절절하게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우리가 건강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많이 먹고 가끔 삼겹살 가끔 버터 괜찮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예, 여유 있는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